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03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스펙타클했어요. 저희가 예측했던 거랑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근데 뭐 윤석열 씨가 워낙 당의 이런 힘을 받고 있었다는 거는 좀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후의 반응이 전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어메이징한 소식은 이따 본 방송에서 많이 전해드릴 것 같고 일단 네.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만큼 듣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댓글 간단히 읽고 바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님. 네. 아니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댓글을 찾은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그 박경민님께서 그 오늘 청취 아주 좋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착해. 그게 나의 가장 큰 오만과 편견이었다. 지난번에 방송 마지막에 우리 같은 이런 일 하는 사람들 혹은 좀 선한 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선해라는 마음으로 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비꼰다든지 하는 태도는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말에 이제 공감해 주신 댓글 달아주셔서 네, 혹시 반가웠습니다. 대변인님 아니시겠죠? 지금 청와대 대변인. 네, 아무튼. 네. 그리고 김원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2030도 솔직히 먹지 말아야 돼요. 20대랑 30대 차이 커요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 맞아요. 평소에 그래서 80년생들과 2000년대생들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MZ세대라고 지금은 계속 뭐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쵸. 이건 정치권과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묶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찾는 댓글이 안 보이네요. 지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저번에 어떤 그 댓글이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제 보이는 대로 믿기 쉽다. 그러니까 뉴스의 제목이랑 그 댓글만 보고 이 본문은 잘 안 보는 청년들이 대다수다. 바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누가 뉴스 댓글을 안 보나? 라고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어떤 그런 좀 그 맥락에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정치 무관심층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마야리 님이 쭉 길게 적어주셨는데 간단하게만 요약해보면 그 욕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뭐 죄악시하고 이게 의성님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뭔가 욕망하면 나쁜 거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선 이렇게 막 구분지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욕망이란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사고 싶은 거, 결혼하고 싶은 거 모든 게 다 욕망에 포함되는 건데 그걸 다 틀린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특히 오늘날 청년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청년이 무조건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청국장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주제에 들어가 달라는 피드백이 많아서 그만큼 본 주제가 궁금하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가 아예 그래서 코너명을 딱 정하고 네. 시작하기 전에 또 주제 오늘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 줄로 먼저 설명하고 본 주제 들어가면 듣는 분들이 쭉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로 무기를 좀 특히 환경 문제나 어떤 우리 사회 청년 문제 또 국제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무기를 조금 공급하는 측면에서 오이석의 무기고로 하겠습니다. 오이석의 무기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건 뭐 이번 주 전 세계를 강타한 요소수. 요소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대란이 터졌다. 이 논란 터졌다. 네. 좀 확 우리에게 되게 갑자기 가까워져 버렸어요. 코로나19처럼. 네. 맞아요. 솔직히 전 몰랐고 아마 지금 이걸 처음 접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 네. 저도 요소수란 말은 진짜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못 듣고 있다가 이번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그리고 문제의 양상이 왜 얼마 전에 우리 그 중국의 석탄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끝냈었냐면 중국을 비웃을 게 아니라 저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배울 거 배우고 취할 거 취하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터질 줄은 몰랐어요. 오스트라다무스. 자, 그럼 바로 시작 하면 일단 뭐 가볍게 요소수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요소수 문제가 이제 중국의 어떤 석탄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하는 추세인데 디젤차 문제에 이제 불과하지 않잖아요. 이 요소수 문제가. 왜냐하면 디젤차는 이제 그 디젤차에 들어가는 게 요소수인데 디젤차로 거의 모든 수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석탄도 그 디젤차로 옮기기 때문에 디젤차가 못 움직이면 이제 전기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 문명 생활 자체가 큰 위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기계 같은 것도 멈출 거고 요즘에 뭐 소방차들도 멈출 것 같아서 소방서에 요소수 기부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뭐 수송 산업, 자영업 뭐 일상 다 멈출 가능성이 높죠. 잘못되면. 네. 그 요소수가 뭐냐 보니까 저는 이제 매우 문과로서 제가 이해한 한 줄 요약으로는 이 디젤차에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미세먼지나 오존이 매우 많이 배출돼요. 얘네를 이제 배출하지 못하도록 공해물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 어떤 글로벌한 환경 정책, 국제적인 합의가 이제 2014년에 있었고 그것의 이제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요소수를 넣는 거였죠. 요소수를 넣으면은 이 미세먼지나 오존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나 질소가 나온대요. 물이나 질소는 무해하니까. 네,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국내 디젤 트럭이 한 300만 대 정도 있는데 200만 대가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 요소수 안 넣으면은 뭐 한 10km 정도로 운행되고 차가 정상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 요소의 물을 타면 요소수인데 네. 이 요소는 100% 전량 수입이고 98%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럼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만들고 있어요. 2011년까지 그 삼성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삼성 정밀화학에서 2011년까지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석유로 만들던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냥 뭐 땅 파면 석탄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석유도 수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해야 될 처리가 많아서 가격에서 경쟁력이 이제 안 돼 버리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게 됐죠. 그러다가 석탄이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2배 정도 비싸졌어요. 거기다가 가장 우리가 요소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 같은 경우가 호주와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 중국 국내에서의 석탄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 요소의 가격도 매우 올라서 한 1년 만에 요소 가격도 2배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요소 수출부터 제한하고 중국에게 요소를 의존한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소를 사재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시기 현재 그런 문제다. 좀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좀 자동차 애호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애호가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실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러니까 제 차에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요소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이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막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요소수가 막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싸게 판다고 올렸다가 이제 돈만 받고 이제 잠수 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고 진짜 못된 인간 많다. 그러니까요. 그 정부에서 그리고 또 이 사재기를 단속을 했는데 오늘 3,000톤을 적발했다 그래요. 근데 이 3,000톤이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체감이 안 되는데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그 뉴스 저당으로 봤는데 그거래요. 그 3,000톤 중에 2,000톤이 차량용이고 1,000톤이 산업용이래요. 그래서 차량용만 이제 요소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9일 동안 쓸 수 있대요. 그것도 놀라운데 저는 재훈님이 준비를 좀 해왔다는 게 뭔가 준비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옷도 준비하고 질문도 준비하고 댓글만 준비가 안 돼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큰 꿈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갖고 있는. 아닙니다. 진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방송 열정이 갑자기 확 불타올랐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 요소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온 모습이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바람직하네요. 또 더 있나요? 그치? 아니 왜냐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기 표정에서 때문에 드러나요. 아니 또 웃음이 멈췄어요 방금. 아니 시간을 또 제가 너무 많은 질문 드리면 안 되기 그쵸. 때문에 맞습니다. 조절을 할 줄 알아야죠. 조율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저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심플하게 이게 그러면 정부가 애초에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따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끊을 거긴 했는데 그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중국이 석탄 생산을 이제 줄였었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의 생산
그 석탄 생산 감소로 인해 우리에게 닥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이 좀 없었고 제가 요즘에 사실 환경부가 너무 미워요. 아. 환경부 인스타그램을 보면 여기 나 무슨 NGO인 줄 알았어. 무슨 환경단체인 줄 알았어요. 아. 제로 웨이스트 하는 법. 어떻게 하면 뭐 우리 집에 그 제로 웨이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교육 위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환경부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친환경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 삶에 미칠 영향 분명히 이런 시행착오가 나와요. 이런 걸 먼저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계속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걸 다이렉트로 대통령 잘못이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환경 전문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옛날에 노무현 탓이다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이 요소수 대란에 청와대가 제대로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들으셨죠? 여기도 분명 올 거예요. 와요? 오케이.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수출량을 확 줄여버리고 막아버린 중국의 탓도 뭐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뭐 서로 연대한다고는 하지만 자국의 어쨌든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쵸. 많은 상황에서 물론 이번에 대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양이 2위이긴 한데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니까 요소 수입률 1위가 인도더라고요. 그 네.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근데 인도는 가장 많은 석탄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석탄 생산국 중 하나이기도 해요. 마음 먹으면 요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석탄도 뭐 거의 없고 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 나라에게 98%의 어떤 재화를 수입했었다, 전량 수입했다. 그거는 그 전부터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그 중국에게 98%를 의존했던 거는 그 자체로 불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믿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 소부장 그때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오히려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소부장 그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잘 극복하고 잘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이 길을 잘 뚫어놓지 않을까.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해서 요 부분을 잘 뚫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요소 문제가 아니었다. 대반전이세요. 요소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요소 문제를 포함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더 큰 문제예요. 바로 식량 문제. 왜냐하면 이 요소가 비료로도 쓰여요. 네. 네, 비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요소가 품귀화되었다? 이 비료의 가격도 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식량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죠. 지금 UNFAO에서 기사 보면은 10년 만에 식량 가격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최고치래요. 에그플레이션이다. 에그리컬처 네. 플레이션 해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은 지금 식량도 부족해요. 그래서 왜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먹방 금지. 시진핑이 직접 내렸잖아요. 먹방 거기는 금지. 뭐 네. 다 금지시키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가에서 뭐 수입 수출 막아도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뭐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근데 네. 중국은 그냥 그 나라 자체가 기업이라서 그 안에서 어떻게 옴살딱싹을 이렇게 그 사업가들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은 지금 식량도 엄청 부족하고 비싸졌는데 진짜 무서운 게 중국이 곡물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최근에 한 5배 정도를 넘게 예전보다 수입을 하고 있고 식량을 되게 많이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량을 좀 수출을 하던 나라가 최대 수입국이 되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절반도 안 돼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2019년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45%였어요. 근데 네. 그 중에 저 100이면은 그 100% 우리 땅에서 나온 그 농산물로 식량을 자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네. 100 넘는 게 보면 2017년에 쌀 하나였죠.
그리고 저 밑에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이 있지만 네. 특히 뭐 밀 같은 거 요즘 빵이나 이런 수요도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네. 콩 같은 것도 그런데 22%, 옥수수 3.3%. 저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 뭐 돼지나 소, 닭, 가금류 같은 가축 키우는 데 들어가잖아요. 저런 게 우리는 다 수입이거든요. 근데 저 수치도 2020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식량 자급률도 그렇지만 곡물 자급률이 문제예요. 무슨 차이냐면은 곡물 자급률은 사람이 먹는 것만 취합한 거예요. 그거는 21% 정도밖에 안 돼요. 5끼를 먹잖아요, 우리가. 네. 그 4끼는 전량 수입인 거야. 아. 하나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나온 걸로 먹는 거예요. 오. 그러면 해외의 식량 그 생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해외 의존도가 또 되게 높은 거죠. 식량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타임머신 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왜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랑 되게 어릴 때부터 얘기가 되던 건데 맞아요. 그게 지금 현실로 너무 확 다가왔구나. 맞아요. 너무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고 만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다가왔어요. 다가왔고 이렇게 요소난이 길어지면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식량 곡물 가격 상승으로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식량이면 단순하게 우리 뭐 쌀, 감자, 고구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고기 값도 엄청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더 피해받는 건 누구다? 없는 사람. 그쵸. 네, 그렇게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거죠. 네. 와, 저는 딱 그 아까 콩 22가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콩이 그 콩까지 콩 까면 안 되고. 근데 이 이네. 네. 콩까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콩 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되게 이게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저도 정치권 깊이 이 대선을 준비하는 판에서 보면 이게 전혀 쟁점이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선 비상이 걸려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긴 뭐 대선 준비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결국엔 청년 청소년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안 와닿겠지만 일반 친구들 입장에선 그걸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익한 주제 감사드리고, 네. 무기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기고 뭐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한다면 지난번에도 같은 정리했던 것 같아요. 중국 조롱하지 말고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지금 뭐 누굴 조롱하고 기후 문제 갖고 정치화하고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저기 뭐냐 탄소 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겠다 했다가 떨어지신 분도 계셨고 했는데 그런 정치화할 여유 없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의 길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도 앞으로 요소난보다 더 큰 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견지하고 계속해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연습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너명하고 정하셨나요? 저는 심플하게 정재우의 5분 이슈 가겠습니다. 5분 안에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진짜 뻔한. 좋습니다. 정재우의 5분 이슈. 그냥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 일단 시간 제기 시작할게요, 그럼. 5분 안에. 아니, 마이크 네. 꺼지는 걸로. 5분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에 따라. 오케이. 예.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인다. 예, 움직인다.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이 이슈가 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일단 국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이 되고 나서 수많은 청년 지지자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뭐 그것을 인증하고 또 커뮤니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만약에 내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청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 이들의 분노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분노에는 뭐 민심을 이기는 당심, 뭐 윤석열의 위장당원 역선택, 뭐 재미 드립 등등, 그러니까 불난집에 뭐 기름을 뿌리는 그런 행동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태경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2030을 대변한다던 하태경의 배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뭐 탈당한 당원 수가 뭐 40명밖에 안 된다, 뭐 대선에 뭐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뭐 이러니까 솔직히 뭐 틀니의 힘, 뭐 틀딱의 힘 이런 말들이 2030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황희두님이 SNS에 올린 글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여야를 떠나 제일 중요한 건 10대에서 30대 세대를 단순 집토끼 취급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이런 글을 봤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들이 왜 분노했는가를 잘 판단하고 민주당도 이에 맞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재명 후보님은 약간 그런 흐름에 굉장히 좀 빨리 캐치를 하시고 어떤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도 뭐 청년을 우선 배정하겠다 뭐 그런 공약도 내세우고 있고 그 15일은 그 국회에서 열리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서 게임 정책도 관련된 메시지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보면 2030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뭐 롤 게임 같은 것도 뭐 관람하신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미래 그리고 청년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e스포츠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검토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그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청년층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정책도 굉장히 좀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일부 커뮤니티나 댓글 등에서는 이재명이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글을 몇 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홍준표를 지지하던 청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윤석열은 도저히 못 찍겠다. 근데 이재명이 우리 얘기를 들어줄 거란 보장이 있나? 라는 뭐 이런 의문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뭐 공약 이행률이 사실은 96%가 넘습니다. 이런 거 약간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력, 실천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2030 세대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가가면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과거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청년 우선 일자리, 뭐 청년 배당,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등등 청년 정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 알리는 게 또 저 같은 민주당 뭐 스피커나 진보 유튜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청년 민심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청년층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간다고 봅니다. 저는. 네. 사설인데요? 신문 사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면접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 캠프 면접. 아무튼 좋습니다. 네. 5분 안 지났죠? 아, 완벽했어요.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은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시겠고 뭐 저희는 또 청국장이니까 청년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e스포츠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뭐 e스포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애들 게임 하니까 뭐 게임 언급 한번 해주는 정도로 보실 분이 계실 텐데 하나 그냥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이번 주말에 롤드컵이라는 게 열렸어요. 이게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월드컵을 붙인 건데 이게 세계의 무대거든요. 이번에 결승전에서 한중전이라서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응원 영상도 찍었고 유정주 의원이 막 코스프레 한다고 공약도 걸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3대2로 패배했어요, 한국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이 그래서 중국한테 졌다고 되게 열받을만 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을 향한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중국에 있는 팀의 한 선수가 한국인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국인 선수가 이 페이커 선수, 한국의 유명한 페이커 선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4강에서 페이커 선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팀을 꺾고 올라간 한국 팀을 복수를 해준 셈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위안을 얻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우승한 그 중국 팀에 있는 우리 선수가 페이커 선수랑 같은 팀이었어요, 참고로 과거에. 그래서 페이커 선수를 자긴 존경하는데 페이커에 복수를 해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하면서 이게 막 그냥 무자비한 어떤 중국 조롱으로 가지 않고 이게 또 그 안에서 서로 막 원래 싸우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동시 시청자가 4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게임을 안 보고 애들 게임이 골칫덩이다. 그쵸. 그냥 게임 골칫덩이다 생각하니까 뭘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미 e스포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젊은 층들한테는 와닿는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e스포츠 일정을 소화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다란 말씀인데 맞아요. 또 그것도 잘못하다가는 이낙연 후보님이 예전에 그 롤 게임 이렇게 코스프레 한다고 욕을 먹었던 게 있어요. 이낙연 후보님이 뭐 그걸 잘못했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일정을 짜고 게임에 대해서 배워가고 이런 장면을 알리려고 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게임인들 입장에서 이거 게임 이용하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겠죠, 당연히. 뭐 약간 그 기후 문제도 비슷하듯이 그냥 선거출 되면 기후 문제 해결할게요 하면서 표 받아가면 야, 이거 누가 봐도 이용하네 그런 워싱이죠, 정도. 워싱. 워싱한다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과거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e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도 내고 그 워딩도 있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e스포츠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진 분이라 그런 모습들이 좀 부각되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어디 와서 한번 말씀하고 가셨다가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역동적인 행보를 이렇게 가지셔서 그런 결과물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아무튼 되게 중요한 일정이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e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어느 시에서 또 게임 팀이 있고 원래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번만 한다, 단타로만 한다라고 보기에는 그 전에 좀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진정성을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 캠프의 홍보팀이 적극적으로 그걸 뿌려야 되거든요. 네. 영상 콘텐츠로도 만들고 커뮤니티 많이 가니까 커뮤니티의 그 사진글에서 젊은 층들이 좀 익숙한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냥 카드 뉴스 한 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때려박는 거 말고 어떤 일종의 스토리 쫙 이렇게 보듯이 그럼 스크롤이 길어도 사람들이 내려보거든요. 그게 그 커뮤니티 DC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특히 그런 커뮤니티 그런 자료가 많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님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냥 과거부터 했다 이러지 말고 뭘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작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재우님이 좀 직접 제작을 좀 해보셔도 또 어울리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그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예. 광안리의 그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을 하면 10만 관중이 모였어요. 엄청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엄청난 감동이었고 이 10만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온라인 할 때 4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란 게 진짜 점점 더 이 게임 문화가 발전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거를 단순히 이렇게 게임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걸 계속 문화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청년층이나 어떤 2030 세대들이랑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부분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게임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하나 얘기하자면 최근에 이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쪽에 줄을 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막 탈당하는 그 청년들은 하태경을 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저 공감이 약간 가는 게 아까 딱 말씀해주신 그 상황이잖아요. 내가 너네 얘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요. 게임 보듬어 줄게라고 표는 다 싹 쓸어가가지고 그 표를 조직을 다 거기에다 합쳐버린 거예요. 네. 그 조직표로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빡치는데. 영향이 가죠. 예, 영향을 줬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청년팔이 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하태경이 어쨌든 대변을 해준 건 팩트긴 하거든요. 네. 대변을 한 건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오케이. 다만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e스포츠의 목마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태경을 응원하는 사람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가 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특히 저는 이해관계자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과거 발언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재훈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당의 또 의원들 뭐 좀 젊은 의원들이 여기에 좀 앞장서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잘 품어 안는 게 지금 너무나 필요하고 또 더 장기적인 이 정치권을 그렇죠.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주말 동안에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뭐 탈당이라든지 이런 게 빗발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사이에 뭐 아까 황희도 씨 페북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황희도 씨도 그렇고 뭐 푸나님도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김성애 대변인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그쪽 2030 지지자들의 얘기를 많이 대변을 해줬고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찌. 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를 욕하기 위해서 만든 처음에 단어였는데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쪽 커뮤니티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뭐 합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대할 테니까 다양한 논의가 있도록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로 좀 품어주는 걸 취하는 쪽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상대방이 일단 먼저 싫어져 버리면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메시지도 들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뭐 저쪽에 있는 김재원이라든지 뭐 젊은 사람이지만 뭐 장해찬이나 뭐 김병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을지라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그렇다면 나이는 더 많지만 왜 홍준표나 뭐 정규재 이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고 느끼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재훈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비단 물론 그쪽에서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서 걸로 간 거죠. 정확히 이 과거에 네. 얘기를 하면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저도 그걸 잘 대변하지 못했다는 생각해서 거기에 책임을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뭐 또 저는 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생각해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층들도 데려와야 된다 하고 게임하는 애들도 대변해달라 하고 부모님들 설득도 해달라 하고 바쁘네요. 또 가짜뉴스엔 빨리빨리 대응해달라 하고 또 재미있게 해달라 온갖 게 오니까 이게 충돌해서 그렇죠.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걸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선 뭐 어쨌든 이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저의 역할이 있고 또 새로운 스피커가 그러니까 그걸 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 청국장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아무튼 오늘 주제는 어떠셨어요? 뭐 끝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아까 이제 희도님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그 2030의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앞장을 서가지고 뭐 개인 채널이든 청국장이든 잘 대변해서 앞으로 또 좋은 이 민주당 스피커로 한번 민주당 스피커로 성장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민주당 쪽에 야심이 있어. 아니 민주당 쪽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잘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야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시는 분도 흔치 않은데 응원하게 아닙니다. 되네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이게 방송이 또 나갈 때쯤에 얼마나 탈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씨가 되고 나서 지난 6일, 7일 이틀 사이에 그 6,500명이 탈당을 했대요. 일단 밝혀진 걸로는. 근데 그 중에서 3,000명이 책임 당원, 3,500명이 일반 당원인데 그 3,000명이 책임 당원 중에 70%, 2,100명이 청년이래요. 엄청난 청년인데 거기다 대고 김재현 씨 같은 사람이 40명 운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보다 국힘, 윤석열 심판론이 더 지금 나한테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지지하던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또 어떻게 잘 품어안고 아까 뭐 이재명 갤러리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뭐 푸나님이나 몇몇 그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잘 품어안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냐 그 네.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이 밈으로 돌았던 이미지예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힘찬 포즈인데 이재명 후보의 포즈인데 이 사진에 뭔가 굉장히 사족이 여러 가지로 달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굉장히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어요. 이재명이 잘하기 때문에 무섭다 아니면은 뭐 이재명은 진짜 한다. 우리가 어차피 윤석열 찍지 말고 이재명으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는 가운데 이제 저는 이걸로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아까 청년들한테 이제 좋은 정책을 많이 한다는 거를 이제 그쪽에서 하도 윤석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쪽 정책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근데 이걸 글로만 쭉 적으면 당연히 아무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보기가 힘드니까 그쵸. 이제 저런 식으로 대상에 대한 뭔가 캐릭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뭐 행보라든지 메시지가 나오는 거라든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근데 물론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 후보 개인이 워낙 좀 탁월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제가 그 다른 분 인터뷰를 봤는데 이번에 대장동에서 이제 그만큼 많이 환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설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 설계에서 자기가 도둑놈 입장에서 어느 구멍을 빼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심리를 생각을 하고 어디가 허점일까를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나 심리까지 생각을 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좀 정말 탁월한 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까지 잘 캐치하는 게 특히나 오늘날 정치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대한 담론으로 모이기보다는 아주 미시적인 사안들이 막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전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네. 그 맞아요. 목소리가 잘 대변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팩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속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맞다 이거 벨이 있었는데 왜 종 안 쳐요 이번에?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무섭네. 보여드리려고. 예. 달태령님 오늘 어떻게 코너명 정하셨나요? 네, 코너명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문화예술 이야기 쉽게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문이로 했습니다. 어문이? 어문이. 네, 원래는 재미있는 문화예술 이야기로 해서 잼문이로 하려다가 잼문이 좋은데? 잼문이 좋은데 나는. 묘하네요. 그래서 예. 네, 어문이로 일단은 했고 이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시거나 뭐 투표를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잼문이 코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이게 뭐 문화예술 얘기니까 한 방울 떨어뜨려야겠죠. 어쨌든 뭐냐면 이제 오늘날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보면 이 작품에 대한 작품성이나 신미성을 가지고 논하긴 하는데 이 작가들, 예술가에 대한 도덕성이나 그분들이 했던 행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기보다는 이제 작품은 작품으로만 평가하자. 예술성은 계속 도덕성을 우선시하면 예술가의 자율성이 침해가 되니 심미적으로만 평가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와가지고는 도덕성이 좀 더 중요시가 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이제 고대 시대에는 확실하게 도덕성이 우위를 점했대요. 그래서 플라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좋은 장단은 좋은 인품에서 나온다. 예술 작품에는 도덕적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준에서 보자면 예술을 못할 만한 사람이 있겠구나. 윤석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갑니까 이게? 야,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훅 갔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윤석열로 갔다. 네, 아무튼 플라톤도 놀랐겠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겠어요. 예술가 그 도덕성 행적 그 메모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여기 갑자기 놀랐어요. 그쵸. 역시. 멋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아까 이게 쭉 어떻게 이게 재우님의 주제에 이어서 얘기가 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단순하게 본인들의 얘기를 좀 못 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을 당연히 비토하는 정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어내고 뭐 위장당원이다, 역선택이다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의 존재를. 그러면 존재가 부정당한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의식이 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짤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뭐 입으로 뱉어내는 논란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짤이냐면 이제 돌발 영상에서 소개된 화면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씨의 보좌하는 사람이 옆에 있던 이제 지지자 한 분, 여성분을 굉장히 패대기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그 캠프나 그 사람의 인성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 하나만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좀 불량한 식품, 싼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 맞아요. 지금 와서 저는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언론이라든지 굉장히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게임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언론이라는 핸디캡을 짊어지고 시작한 게임이었는데도 이렇게나 본인 PR을 못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 플러스 거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 뭐 꼭 와이프나 장모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도덕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뭐 자꾸 적으셨는데 뭐 적으신 거예요? 엄청 적었어요 지금. 아니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이 그 윤석열이 옛날에 토론해보면 진짜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주위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인사들, 자기 측근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게 약간 자기 그 뭐 좋은 정치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전두환이 아니, 그러면- 정치는 잘했다 할 때 했던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밀치고 그렇죠. 막 이병환 같은 사람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보면 네. 예전에도 좌파입니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런 자파 것도 기자입니다 있었죠. 이러면서. 네. 진짜 충격적이다. 저 뒤에 진짜. 천공 스님 나와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 되면 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최순실 사태 2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랑 계속 대립하는 걸 보면 그 이준석 대표 오늘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쭉 올라온 거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봤는데 뭐 핵심은 그거죠. 어쨌든 지금 김재원 측이나 아니면 뭐 몇몇 주호영 씨라든지 청년들한테 막말하고 상처 준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 구도가 이제 흐릿해진 마당에 세대 구도론으로 가야 된다. 어찌됐든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저렇게 불타오르고 있고 뭐 이거랑 별개로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세대 구도론이 갔을 때 불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찍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뭐 또 다른 대안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 안 찍을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면서 저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또 뭐 4개월 지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결국엔 또 뭉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들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뭐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주위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청년들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이제 코로나 단계적 완화돼서 만나는데 다 뭐 홍준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를 설령 찍진 않아도 자기 주위에 홍준표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홍준표가 뭐 했는데 이런 얘기 바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홍준표 후보한테 마음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이대로 그 오세훈 시장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당선시키고 효능감을 얻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 확 그 분위기가 휩쓸리면 이대로 그냥 쭉 4개월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등장해갖고 저 내부에서 갑자기 막 불 지피고 있고 탈당시키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떠나서 후보 본인이 가장 캐치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야 어떻게 저렇게 감각이 빠를까. 그 약간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 표미니스트라고 그 표 하나 잘 빤다 약간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전국을 찔러서 어떤 부분을 찔러야 표를 줄지 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릴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무섭기도 하고 뭐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남성들한테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여성들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완전히 이게 또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또 대통령은 뭐 전체를 또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네. 언론이 또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돌파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냥 여자 그리고 뭐 여성 인권만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다라고 몰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뭐 남자들의 이런 분노 젊은 청년들의 분노를 또 이해하는 그러면서도 또 몇 가지 아쉬운 점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보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오프라인에선 맞아요. 온라인에선 그게 잘 보이지가 않고 좀 극단적인 얘기가 주로 많이 조회수도 높고 그게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계속 그런 만남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잘 매듭을 지을 것인가가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캠프 주변 참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한동안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보궐 선거 때라든지 계속 2030 남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소외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는 좀 많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게 뭐 표랑 연관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으니 귀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도 꽤 나오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아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이게 극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범위가 있더라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게 되니까. 근데 다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남자 젊은 남성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딸려가자는 얘기가 아니듯이 여성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왜냐면 여성의 얘기를 듣자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 뭔 소리 하냐 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그 남초 커뮤니티 젊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세요. 반페미를 정치권에서 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에 위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여성들이 그렇게 가게 된 계기가 또 오히려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남성 커뮤니티에서 얘기되는 정서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들은 이 첫 번째 이 갈래길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갈래길에서 이미 옆으로 돌아선 사람들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4050 민주화 세대와 오히려 좀 더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다음 갈림길에서 어떻게 보면 나눠지는 사람들인데 방향으로만 치면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도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느 지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네, 그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커뮤니티에서도 실제로 막 그런 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반페미 정책 이런 거 하나만 내주면 우린 다 가겠다 막 이런 맞아요. 글도 그런 우스갯소리로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간에 타협점이라는 걸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계속 고민을 해봐도 물론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막 그런 걸 어떻게든 추진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네. 일단 욕을 안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태까지 남성들 입장에서 이제 저도 많은 저한테 비판했던 이유가 뭐 들어주기라도 했냐, 왜 우리를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뭐 안티페미니스트로 뭐냐, 뭐 이 정도는 부당하다는 얘기도 못하냐, 뭐 이런 측면에서 저도 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대변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건 맞는데,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우려하고 있는 거,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나씩 더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도 재보궐 이후로 매일 수백 통 받아갖고 다 읽어봤잖아요.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너 스탠스 바꿔라, 젊은 애들이 지금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그러냐, 윤미향 의원 너 그걸 실드 치냐, 예로도 뭐 추미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막 이런 등등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서 또 뭐 인기를 끌고 뭐 이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만 하다 보면 그냥 이거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친구들 열심히 대변하는 또 다른 차원의 하태경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네. 난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또 아예 그냥 저를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또 다른 분들이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편화돼 있는 상황에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감싸 안을 수 있겠습니까? 포지션을 다양화해서 진짜 많이 키워야 된다는 진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저도 댓글 쭉 새날 이렇게 방송 보다가, 뭐 새날뿐만 아니라 우리 진영 유튜브들 보다 보면 정말 시간 낭비하는 댓글들이 보여요. 뭐냐면 뭐 객관성을 얘기한다는 둥, 뭐 온갖 책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뭐 패배하고 나면. 근데 진영 방송은 진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지지자들 결집하고 뭔가 이제 힘들고 불안하고 할 때 한마디씩 해주고, 그게 이 방송의 역할이지. 여기가 뭐 진짜 YTN처럼 패널 양쪽 기계적 균형 맞춰갖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기계적 균형이 심지어 균형도 아닙니다. 그 그쵸. 중립이라는 허상을 쫓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 진보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고 그게 균형이라고 전 보지 않고, 완전히 기울어져 있을 땐 반대쪽으로 끄는 역할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도 뭐 아쉽다 뭐다 이런 젊은 친구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다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좀 다른 분들이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님은 혹시? 저는 청년들을 좀 그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기 뭐냐 그 세대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 MZ로 묶어보는 것부터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MZ로 묶을 때마다 사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왜 저기 한 10층짜리 올라가서 10층 건물에 올라가서 도시를 쫙 보면 한 2층짜리 건물이나 3층짜리 건물이나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높이가. 네. 근데 1층에서 거리에서 걷다 보면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MZ로 묶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50층에서 보나 보다 아, 싶어요. 하나도 못 듣고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계속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죠. MZ세대 저도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걸 노린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아무튼 저희라도 좀 분리를 해서 근데 또 세대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지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주제 마무리 됐나요? 네, 근데 저 뭐 이름이 청국장이기도 하지만 뭐 대선 앞두고 청년들의 반응이나 예를 들어서 여론이나 정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들었던 질문이 왜 2030 남자가 홍준표 지지하냐라는 그 질문에서 맞아요. 원래 시작이 된 아. 거였는데 근데 이 얘기들을 하루에 몰아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청년들의 뭐 심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걸 들으신 분도 여전히 그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서칭하고 그냥 생각해본 바를 말씀드리면 일단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기조 그걸 보였던 거랑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 용납하기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대안 중에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좋았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씨랑 이준석 대표랑 엄청나게 그 이렇게 좀 대립했죠.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후보 대표와 정서적 연대감을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고 뭐 이해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언더독 현상도 여기에 많이 작용이 됐다고 봐요. 처음에 네. 지지율 한 자릿수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서 그걸 몇 번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또 해내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딱 맞물린 것도 있고 몇 가지 뭐 홍카콜라 그러니까 되게 네. 속 시원한 발언들 하면서 이걸 뭔가 바꾸겠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짬뽕돼 있고 그 사이에 밈이 들어간 건데 국힘에선 이걸 두고 뭐 재미 때문에 좋아했다 이러니까 이제 역풍 맞은 거죠 뭐. 네, 거기에도 사실은 좀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을 저는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연결을 짓는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잼문이 지금은 일단 어문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잼문이로 하죠. 아무튼 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청국장 10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